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회사에서는 과장 직함을 달고 있고 아내와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없고 맞벌이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저는 늘 가족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아내를 최대한 배려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아내는 외모도 성격도 괜찮은 편이지만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성격이 변해갔습니다. 말수가 줄고 자주 짜증을 내고 무언가 늘 불만이 쌓여 있는 듯 했죠.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짜증 한번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가 요리를 해도 청소를 해도 먼저 말을 걸어도 아내는 무덤덤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저도 점점 입을 닫게 됐고 마치 집안이 냉장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회식이 잦아지면서부터였습니다. 회사 특성상 외부 거래처와의 만남이 많아 저녁 약속이 잦았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땐 미리 연락을 했고 귀가 시간도 늘 알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냉소와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낯설고 서글퍼서 물었죠. 나한테 무슨 불만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바람 피우지?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말했습니다. 너 매일 밤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에 잠금도 바뀌고 씻고 나서 향수도 뿌리고 자잖아. 예전엔 안 그랬잖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단지 술 냄새 나는 채로 아내 옆에 눕는 게 싫어서 샤워를 하고 회식 자리에선 너무 지저분한 냄새가 날까봐 향수를 가볍게 뿌린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람의 증거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해명했습니다. 억울하다. 절대 그런 일 없다고. 그런데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제 얼굴도 제대로 안 봤습니다. 식사도 따로 하고 말도 거의 안 했습니다. 심지어 출근 준비하는데도 마치 제가 없는 사람처럼 무시했습니다.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억울함에 잠이 안 오고 출근길마다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은 더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회사 사람 중에 이지윤이란 여자랑 친하지?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름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제 후배였고 얼마 전 새로 들어온 인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이 되어 처음으로 맡은 신입이었기에 조금 더 챙겨줬던 게 전부였습니다. 그 후배는 말수가 적고 긴장을 많이 했기에 간혹 피드백도 제가 따로 줬고 식사 자리에서도 말동무를 해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 여자 사이에 무언가 있다고. 너희 둘이 주고받은 문자 다 봤어.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후배가 보낸 건 업무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과장님, 오늘 회의에서 이 말 하셨던 의도가 궁금해서요. 팀 과제 자료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디를 봐도 사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것조차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진짜 내가 뭐라고 했어야 했을까?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아주 조용한 포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건. 그날 이후로 아내와의 대화는 거의 끊겼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려 해도 아내는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을 꺼내기만 해도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업무에 집중도 잘 안 됐고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팀장으로서 후배들에게 늘 당당했던 제가 어느새 커피잔을 놓고 오는 것도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장님이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과장, 요즘 무슨 일 있어? 사람 많이 달라졌어. 그 말을 듣고도 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한들 누가 이해해 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으로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아내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작은 케이크 하나와 와인을 사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였죠. 오늘 우리 얘기 좀 하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얘기? 지금 와서? 그 말투에 다시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정말 바람핀 적 없어. 너한테 거짓말한 적 없고 숨긴 것도 없어. 너 요즘 나한테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있는 거 알아? 나도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오해받고 사는 게 힘들어. 아내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럼 너랑 이지윤이랑 매일 연락했던 건 뭔데? 업무 때문이었어. 업무? 업무 문자에 이모티콘은 왜 써?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았던 아마 그냥 후배가 고생했을 때 고생했어 정도의 말이었을 겁니다. 회사에선 서로 간단하게 응원하는 말투였고 전혀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제 행동 하나하나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말투 하나, 이모티콘 하나,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샤워 후 향수 뿌린 것까지. 모든 게 다 의심의 재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대화는 결국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한데 변명할 수 없는 상황.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는 관계. 그날 밤 저는 집 안방이 아닌 작은 창고방에서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마치 쫓겨난 사람처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아내는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제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엄마 집에 다녀올 거야. 일주일 정도. 그 말은 일종의 통보였습니다. 서로의 거리를 두자는 신호였죠. 아내가 짐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정말 내가 그렇게 잘못했나? 그날 이후 아내가 집을 나간 뒤 저는 거의 말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대화가 없고 숨소리마저 조심해야 할 것 같은 침묵 속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출근하고 퇴근한 뒤엔 텅 빈 거실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활은 저를 더 망가뜨릴 뿐이었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했고 억울해서 울고 싶어도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게 뜻밖의 연락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과장님,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지윤, 그 후배였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 타이밍에 이 후배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든 오해의 핵심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지만 그 전화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낯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후배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지금은 예민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지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고 그 속엔 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과장님, 요즘 괜찮으세요? 그 짧은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괜찮냐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이 버텨온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지는 않아. 근데 버티고 있어.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말 해야 할지 고민 많이 했어요. 며칠 전 회사 근처에서 어떤 여자분이 절 계속 노려보더라고요. 그냥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저기를 담고요. 혹시 그분, 부인 되시는 분 맞으신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는 듯 했습니다. 언제였어?
점심시간쯤이었어요. 커피 사러 갔다가 마주쳤는데 눈을 뗄 수 없게 쳐다보시길래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요, 그날 이후 제 SNS에 이상한 계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댓글은 안 다는데 늘 새벽에 들어와서 구경만 하고 가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부터 아내가 밤마다 휴대폰을 붙잡고 뭔가를 보며 혼잣말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무심코 지나쳤지만 지금 생각하니 분명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저 때문에 싸우셨던 거라면 정말 죄송해요. 저 그런 의도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조심스러워서 평소에도 선을 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오히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 몰랐어.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왜 이토록 모든 게 망가진 걸까? 한 사람은 의심을, 또 한 사람은 오해를,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침묵밖에 할 수 없던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깊은 밤, 텅 빈 거실에서 저는 혼자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이 결혼이 정말 끝난 걸까?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고,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전화 한 통을 걸 때마다 누가 오해하진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모습이 또다시 아내의 눈엔 찔리는 증거처럼 보였겠죠. 서로 간의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어떤 말도 해명도 의미 없다는 걸 저는 점점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아내는 정말로 짐을 챙겼습니다. 작은 캐리어에 옷 몇 벌, 노트북과 세면 도구를 담고 무표정한 얼굴로 나섰습니다. 저는 문 앞까지 따라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돌아올 리 없다는 것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차가웠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곧이어 들리는 엘리베이터의 경쾌한 띵 소리. 그 소리가 그렇게 잔인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 맥주 한 캔으로 시작한 술은 점점 독해졌고 결국 위스키를 꺼내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채로 잔을 비우고 또 채우며 아내와의 대화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너 바람 피우지? 그 차가운 말투가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억울함,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태도, 그리고 끝내 떠나버린 뒷모습.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제가 정말로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내의 말투 하나하나가 과거 어떤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결혼 초 그녀는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난 예전에 엄마가 아빠 외도 때문에 많이 울던 거 봤어.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은 용서 못해. 그 말이 지금 와서 떠올랐습니다. 혹시 아내는 지금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저를 동일시한 건 아닐까? 본능처럼 의심하고 작은 행동 하나에도 트라우마처럼 반응했던 걸까? 하지만 그게 진실이라 해도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가 그런 불안을 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이 안타까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서 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똑같은 음식, 똑같은 뉴스만 보며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아내. 작고 얇은 상자 안에는 낯익은 물건이 들어있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선물로 줬던 팔찌. 예쁘다고 하며 항상 차고 다니던 그것이 이제는 작은 지퍼백에 담겨 제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로 짧게 적힌 메모.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문장을 읽고 나서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제 진심을 모른다는 사실이 미칠 듯이 서글펐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끊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건 슬픔도 분노도 아닌 완전한 공허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떠도 하루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또다시 버텨야 할 시간이 주어졌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초췌해져가는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사에서 웃는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은 할 수 있었지만 퇴근 후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은 매일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그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같은 공간인데도 누군가의 숨소리가 없는 것만으로도 이렇게까지 집안이 허전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TV 소리는 오히려 정막을 더 키웠고 밥냄새 하나 없는 부엌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와도 몇 번 만난 적 있던 그 친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요즘 너희 무슨 일 있어? 은주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 있어서. 그 한마디에 저는 말을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좀 다퉜어. 근데 은주가 이상해. 너랑 결혼하고 나서 제일 무서운 표정을 요즘 짓더라.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는 눈빛. 꼭 누굴 미워하는 사람 같았어. 그 친구의 말은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실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완전히 의심하고 있었고 그 의심은 이제 분노로 바뀌어 다른 사람에게조차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아내의 SNS 계정을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팔로우를 하지 않았지만 공개 계정이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죠. 그녀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글들과 감정적인 이미지들, 의심을 암시하는 인용문들.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그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사람은 의심을 믿기 시작한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치 저를 향한 칼날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세상 전체에 제가 잘못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불을 끄지 못한 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왜 이토록 추궁받고 있을까? 나는 왜 이 모든 걸 해명해야만 하고 왜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걸까? 그 순간 문득 예전에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난 사람한테 상처 한 번 받으면 평생 아니죠. 그 말이 이제 와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지금 스스로 만든 상처 속에서 제 존재 자체를 지워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상처의 진실이 아니었음에도 가해자가 되어버린 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별일 아니던 것들이 하나둘씩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죄책감과 억울함으로만 채워졌고 밤에는 무거운 이불을 덮은 채 숨소리도 죽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저는 점점 이상한 시선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부서 대리 한 명이 저를 슬쩍슬쩍 힐끗 보며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복사실에서 서류를 챙기고 있는데 그 대리가 다른 후배에게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우리 과장님, 그 여자랑 진짜 뭐 있대. 진짜? 걔 신입이지. 완전 조용하던데?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지. 겉으론 조용해도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가 바스락거리며 구겨졌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퍼뜨렸고 대체 어디서 시작된 소문이 이렇게 빠르게 번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저는 의심의 시선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순간에 모든 걸 뒤엎을 수 있는 게 소문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저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 모든 이야기 그녀가 퍼뜨린 건 아닐까? 아니면 그녀가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다가 소문이 되어 퍼진 걸까? 그 어느 쪽이든
아내는 지금 제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아내의 회사 동료와 우연히 연락하게 됐습니다. 이전에 몇 번 커플 모임을 했던 남편들끼리의 단톡방이 있었고 거기서 그 동료의 남편과 안부를 주고받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너희 요즘 분위기 안 좋다며? 은주가 회사에서도 좀 예민해져 있긴 하더라.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은주가 회사에서 나에 대해 뭐라고 말한 거 있어? 그 친구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 직원 얘기를 하긴 했었지. 회사에 젊은 여자 많고 너도 말은 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사람들이 다 믿진 않아. 오히려 좀 걱정하는 눈치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바깥 세상까지 흘러나가 있었고 저라는 사람의 신뢰도는 회사에서도 점점 깎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소문이 퍼지든 더 이상 해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사람들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회사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회식도 회의도 없었지만 굳이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가 봤자 아무도 없는 공간. 냉장고 문을 열어도 텅 비어 있는 소리.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불 꺼진 거실이 기다릴 뿐이라는 걸 아니까. 사무실에서 불을 다 끄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몇 달 전의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하던 인상은 지쳐 보였고 어깨는 굽어 있었고 눈빛은 마치 자리를 잃은 사람처럼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책하고 있던 어느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내.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받는 그녀의 전화였기에 단순한 통화조차 가슴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빠 병원 갔다가 의사 얘기 들었어.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괜찮으셔? 응.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가족이 옆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저는 속으로 아버님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가 싶어 걱정부터 들었지만 아내의 말은 곧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네가 우리 집에 잠깐 다녀와 줄래?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니 그녀의 친정이었다. 왜 나를 지금의 상황에서? 무슨 일인데? 아빠가 널 좀 보고 싶어 하셔. 예전엔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도 하셨고 그냥 밥 한 끼 하자고 하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관계가 이렇게까지 틀어진 상황에서 그녀의 아버지를 뵙는다는 건 감정적으로 너무 복잡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그 만남이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반차를 내고 아내의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싸늘한 겨울바람이 목덜미를 때렸고 그 바람에 눈물이 잠깐 고일 뻔했습니다. 도착한 집 앞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활기찬 기운이 도는 곳이었지만 그날따라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서 들리는 말소리도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아내의 아버지는 마른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이, 오랜만이다. 잘 지내냐?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순간 모든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말은 아니었지만 그 안에는 저를 아직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미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마주 앉은 자리에서 아버지는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 진짜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전 그냥 아내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은주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고 다녀서 사실 나도 헷갈리긴 했네. 하지만 말이야, 그 애가 자네를 의심하기 시작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였던 것 같아. 그 한마디는 제 머리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던 걸까? 나는 언제부터 이 결혼 안에서 오해의 씨앗을 키우고 있었던 걸까? 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그 애가 말은 안 해도 늘 무언가 두려워하더라고. 특히 자네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눈이 빨개져 있었어. 믿고 싶은데 못 믿는 표정이랄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은 억울함만 생각했지. 그녀가 안고 있던 공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아버님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못 믿는 표정.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억울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잘못을 의심받고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 옆에서 살아간다는 건 분명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내는 어쩌면 그 고통보다 더 깊은 불안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무거운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생각이 많아지니 숨이 막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침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에서 익숙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가기 전 정리하다가 남긴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아니었지만 그 속엔 아내가 다녔던 심리상담센터의 리플릿과 수기 메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뢰는 경험에서 온다. 단 한 번의 상처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함으로 바뀐다. 내가 믿고 의지하려 할수록 상대가 떠날까 두렵다. 그래서 먼저 의심하게 된다. 그 문장들은 아내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고 어느 페이지에는 연필로 강하게 누른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상담 기록이 아니라 아내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메모였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말없이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과거와 상처와 불신과. 아내는 결혼 초에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사랑은 누군가를 놓치는 전조처럼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녀 부모님의 싸움을 보며 자랐고 어릴 적에는 아버지의 외도로 무너져가는 가정을 고스란히 지켜봤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가 나를 사랑했기에 더 불안해졌고 나를 놓칠까 두려워 스스로 관계를 파괴하려 들었던 건 아닐까. 그녀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의심했고 버려지지 않기 위해 거리를 뒀던 거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녀가 보여주는 냉정한 말투, 날카로운 오해, 단정적인 말이 다분히 공격적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방어였고 무너질까봐 먼저 등을 돌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내가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걸지도 모릅니다. 나는 매일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지만 그녀는 매일 외로웠던 걸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아내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잠깐 얼굴 볼 수 있을까? 그 짧은 문장을 읽고도 저는 쉽게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또다시 의심의 말이 오가고 싸움이 될까봐, 아니면 이번엔 진짜 끝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이번엔 무언가 다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제게 먼저 말을 걸어온 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내는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미안함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나 그동안 많이 망가졌어. 아니, 처음부터 무너져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네 탓으로 돌렸어. 아니, 사실은 네가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서 더 무서웠어. 그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난 누가 나를 떠날까봐 항상 불안했어. 내 아빠도 내 친구도 다들 결국 나를 등졌던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네가 늦게 들어오면, 연락이 늦으면 그냥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이 사람도 결국 떠날 거야.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날카로운 말과 오해가 사실은 불안이라는 감정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을.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았잖아. 끝까지 설명하려 하고 나를 이해시키려 했잖아. 그런 내가 더 미웠어. 나랑 너무 달라서. 나는 의심으로 벽을 쌓고 있었는데 넌 그 벽을 넘으려고 애쓰고 있었더라.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내 진심을 알아봤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입술을 꾹 다물고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 말해? 그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널 밀어내기만 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 상담사 선생님이 말해줬어. 내가 날 미워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너까지 미워하게 된 거라고. 그녀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토록 차갑고 날카롭기만 했던 그녀의 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버텨온 무기였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나도 많이 무너졌어. 근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뻔했던 그 오해의 실체가 곧 드러나게 되니까요. 며칠 뒤 저는 아내의 말에 따라 그녀와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꺼려졌을 일이었지만 이젠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마음의 뿌리를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은 따뜻한 조명과 부드러운 음악이 흐르는 마치 외부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공간 같았습니다. 상담사는 차분한 말투로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 모두 관계의 회복을 원하신다고 하셨죠. 그럼 이제 상대를 탓하기보다는 나의 감정부터 말해보세요.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전적으로 믿는 게 늘 무서웠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불안했고 어떤 말도 곧 나를 떠나겠지라는 결론으로 이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향수를 뿌리고 온 날, 그게 배려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근데 그땐 그냥 예전 아빠 생각이 났어요. 엄마 몰래 꾸미고 나갔다가 외박하던 모습, 그리고 그걸 알아챘을 때 엄마가 무너지던 얼굴. 그녀의 고백은 마치 오래 묵은 고통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이 오해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저는 한참 말이 막히다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엔 억울했어요. 나쁜 짓 하지 않았는데 오해받는 게 너무 힘들었고 해명해도 믿지 않으니까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가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믿지 못했던 거구나 싶어요. 그 말에 상담사는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계는 신뢰로 시작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마주하며 깊어지는 겁니다. 두 분은 지금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거고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며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끝까지나 도망치게 놔두지 않아서. 그 말에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아직 다 끝난 건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아직도 억울한 게 하나 남아있어. 아내는 멈춰서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랑 아무 일도 없었단 거, 이제는 정말 알겠어. 근데 그때 우리를 그렇게 만든 진짜 이유가 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문자도 시선도 말 한마디까지. 대체 누가 뭘 보고 그렇게 단정지었던 걸까? 그 말에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그때 너희 회사 사람 중 한 명이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었어.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누구? 박대리, 너랑 같은 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퍼즐이 맞춰지듯 머릿속이 요동쳤습니다. 박대리, 늘 농담처럼 말 많고 제 일에 관심을 두던 그 사람. 그가 나를 험담했다는 소문을 은근히 들은 적은 있었지만 설마 아내에게까지 손을 뻗쳤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너랑 이지윤 씨랑 단둘이 자주 퇴근한다고. 분위기 이상하다고. 혹시 모르겠지만 조심하라는 식으로.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전부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아내의 오해는 그녀 안에서 자라난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말 한 줄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왜곡된 말 한마디가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아주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허물어진 신뢰가 다시 쌓아 올려질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그녀가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가 작은 희망처럼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음속에서 계속 박대리의 얼굴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무슨 의도로 나에 대해 그런 의심을 아내에게 직접 전달했을까? 그건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부 사이를 망가뜨릴 만큼 의도적인 개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박대리를 불러냈습니다. 아무도 없는 회의실에 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익숙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휴, 과장님. 뭐 일찍부터 무서워요. 무슨 일이라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내한테 무슨 얘기했어?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뭐 걱정돼서 한 소리지. 요즘 뭐 분위기 이상했잖아요. 신입이랑 자주 퇴근하고 문자도 늦게까지 하고 나도 그냥 혹시나 싶어서. 그게 네가 할 소리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지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 본 건지도 모르지. 근데 사람은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려만 준 거예요. 결정은 부인이 하는 거고. 그 순간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책임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그저 말했을 뿐 판단은 남이 했다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나 둘 사이에 끼어든 그 말 한마디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몇 달을 지옥처럼 살았는지 알아? 내 아내는 날 의심했고 나는 설명하다가 무너졌어. 내가 흘린 그 말 하나 때문에 우리 사이가 끊어질 뻔했다고. 그는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과장님,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는데 그냥이 아니라 내 말이 칼이었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다신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너 같은 사람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넌 절대 모를 테니까.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온몸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그 오해의 실체를 마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박대리가 했던 말, 그가 아무 책임도 없이 우리 사이를 흩뜨려 놓은 방식, 그리고 그 이후 내가 어떤 기분으로 살았는지까지. 아내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눈을 감은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왜 당신 말을 안 듣고 그 사람 말을 먼저 믿었을까?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믿어줘. 나는 그때도 지금도 너밖에 없었어.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다시 믿고 싶어. 이제는 나 자신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울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가 비로소 그녀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말수가 늘어났습니다. 억지로 말을 붙이려는 느낌이 아닌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나도 그랬지만 이제 서로가 서로의 표정을 바라보고 반응을 살피려 노력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밤중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당신 핸드폰을 몰래 본 건 지금도 미안해.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숨길 게 없었으니까. 오히려 잘 봤어. 근데 넌 그걸 보고도 나한테 물어보진 않았지. 그게 문제였지. 아내는 자신을 탓하듯 말했다. 나 자신이 너무 불안하니까 확인할 용기도 없었어. 그냥 내 머릿속에서만 상상하고 그걸 진짜라고 믿어버렸어.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고 동시에 가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자. 의심하기 전에 먼저 묻자. 아내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집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아침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나눠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우리는 그 순간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돌아왔는지 알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아내가 방 안 서랍을 뒤지다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 그 상자는 우리가 결혼 1주년 때 교환했던 작은 편지 상자였습니다. 특별한 날마다 서로에게 썼던 짧은 손편지들을 모아두던 것이었죠. 나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수년 전 내가 아내에게 쓴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너랑 결혼하고 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어. 누군가를 위해 늦게까지 걱정하고 따뜻한 집으로 돌아오는 걸 기다리게 될 줄 몰랐어. 고맙고 사랑해. 앞으로도 나 믿어줘. 나는 너 하나밖에 없어. 그 글씨를 바라보며 아내는 천천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참아왔던 모든 후회와 미안함을 담은 듯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에 얼굴을 묻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진심이었는데 나는 그걸 의심했어. 그게 너무 미안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조용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우린 지금 다시 시작하면 돼. 늦지 않았어. 그 순간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아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말보다 그 짧은 침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우리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서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마주치는 얼굴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고 퇴근 후의 대화도 사소한 일상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아내가 더 이상 나를 피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엔 작은 질문에도 경계하던 눈빛이 이제는 대답을 기다리는 따뜻한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루는 내가 출근하려고 서둘러 현관에 서 있을 때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도 향수 뿌렸네? 그 말에 나는 움찔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젠 그 냄새가 좋게 느껴져. 당신이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말에 나는 멈춰서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장면인데도 그 말 하나로 모든 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서로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날 퇴근 후 나는 그녀를 위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엔 종종 하던 일이었지만 요즘 들어선 거의 잊고 지냈던 일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단순한 반찬 몇 가지였지만 아내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상담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 나 그동안 사랑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랑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걸 의심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랑을 밀어내는 쪽을 먼저 택했어. 그게 내 방식이었던 것 같아. 스스로가 불행해질 걸 알면서도 또다시 의심하게 되는 그 반복.
그녀의 고백은 자책이 아니라 성찰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자신을 바꾸려 하고 있고 그걸 통해 나를 이해하려 한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이제 익숙해지자. 사랑받는 것도 믿는 것도 매일 조금씩 같이. 그 말에 그녀는 잠시 울컥한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나 이제는 당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믿고 싶어. 그리고 나도 당신한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고 나는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그 어떤 설명도 다짐도 없이 단지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습니다. 세상엔 여전히 그날의 소문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나는 그들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에게조차 그 말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나를 지켰고 사랑도 지켰다. 그렇게 다시 살아가기 시작한 우리 사이엔 조심스러운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의 분위기는 여전히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소문은 사라지지 않았고 일부 동료들은 아무 일 없었던 척 인사를 하면서도 내가 지나가면 말끝을 흐리거나 갑자기 표정을 바꾸곤 했습니다. 나는 그 시선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예전에 나는 억울함에 싸우려 들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굳이 싸워야 할 이유도 찾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은 분명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내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에 나 오늘 다녀왔어. 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박대리 찾아갔어. 만나자고 해서 회사 근처에서.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거기엔 아내의 글씨로 정리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대리에게 직접 들은 말 요약. 그는 죄의식 없었음. 자신은 그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함. 나에게 사실 확인 없이 넘긴 정보에 대해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음. 나는 그 종이를 읽으며 이건 단순한 정리 이상의 의미라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지금 그간의 자신의 오해와 방어적 태도를 정리하고 있었고 동시에 우리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직접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혼자 했어? 내가 조용히 묻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나 혼자 해결해야 했어. 그 사람 말 하나에 내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나 자신도 당신도 너무 무너뜨렸어. 그걸 다시 바로잡는 건 내 몫이었어.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예전처럼 두려움에 흔들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제 알겠어. 누군가를 믿는다는 건 그 사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는 걸.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억울하다고만 생각했던 시간들이 그녀에게도 어떤 고통이었는지를, 그리고 지금 그녀가 그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용기를 내고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오랜만에 집 앞 공원을 걸었습니다. 봄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는 저녁 공기 속에서 우리는 말없이 걷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날 믿고 기다려준 것처럼 나도 이제 당신을 끝까지 믿을 거야.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사람들 말보다 당신 눈을 먼저 볼게. 그 말에 나는 웃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